자, 어제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벌써 13번째입니다. 제목 보세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해가지고 어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가장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일획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은 지금 53년간 금단의 땅이라 불렸었던 1, 2급지까지 개발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풀면 이거 문제 있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려고 할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20년 만에 확 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여의도의 840배라는 겁니다. 여의도의 840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840배 분량의 비수도권 이 그린벨트 지역을 점차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다가 뭐 지을 거냐? 여기다가 뭡니까? 아파트 짓고 또는 주택단지 지으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또 투기 열풍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 문제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짓냐면요. 아파트 안 짓습니다. 이거 짓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그러니까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거기다가 주택단지, 즉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첨단 산업단지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짓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수도권을 중점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까요? 결론은 이거죠.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금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제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 해제와 그 그린벨트 해제 속에서 첨단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어제 공약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면요.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느냐? 부산, 울산, 경남만 10조입니다. 신규 여러분.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 울산에 사시는 분들, 경남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10조 투자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저런 얘기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다른 곳이 아니라 울산에 가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되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요. 대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라 그러면 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는 광주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발표를 함에 있어서 대구 또는 광주에 가서 이 정책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광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울산에 가서 이런 정책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울산에는요. 그린벨트 지역이 되게 이상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요. 어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울주군에서 울산 가는 길이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울산 지역과 울주군이 딱 반으로 갈렸어요. 어떻게 갈린 겁니까, 신규 여러분?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딱 갈린 겁니다. 분명히 지난 1995년에 두 지역이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렇게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벨트 때문에 이게 지금 반으로 딱 갈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통합의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통합의 효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주군과 울산시가 서로 연동이 돼야 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오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이게 딱 가로막혀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울산에 가가지고요. 이 얘기한 거예요. 울주군서 울산 가는 길 전부 그린벨트를 묶였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면적의 25.4%예요. 전체 면적의. 네, 그러니까 지금 울산, 울주군 이 전체 면적의 25.4%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 2등급이 79%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 2등급까지도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이것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1, 2등급도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겁니까?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그냥 해제를 말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1, 2등급 개발 허용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울산에 가서 저런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그 지역에 가서 저러한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제 어떤 얘기도 했냐면요. 바로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산단, 옆 짜투리 농지 2만 헥타르에 대해서 문화 편의시설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과거에는 농지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농지에 어떤 것들이 들어섰습니까? 뭐 도로도 들어섰고 택지도 들어섰고 산업단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들어서지 않은 짜투리 농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농사 못 짓죠. 왜겠어요? 거기에 도로 들어갔죠. 택지 들어갔죠. 산업단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게 지금 짓지 못하는 짜투리 농지가 2만 헥타르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려 여의도의 70배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이 농지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여의도 70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규제를 풀어서 여기에다 뭐 짓겠다라는 겁니까? 문화, 체육시설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 정책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있죠. 이거 가능하냐? 이것도 민주당의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왜 가능하느냐? 이건 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실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이 민생 토론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박수가 터져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에 살고 있는 강홍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린벨트에서 한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는 노이자 시설로 업종을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식당 운영이 힘이 들어서 업종을 바꿨습니다만은 요즘 지방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저희들 같은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고 할 텐데 있던 기업조차도 하나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서 말로만 듣던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제일 먼저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중구도 그렇지만은 울산시도 그린벨트 말고는 시가지 주변에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잘 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근 상권을 살리시고 경제 지역도 살리고 저희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을 사랑하는 만큼 꼭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그 시민분께서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풀 건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박수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의견은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걱정된다, 잘했다라고 하면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고요. 자, 무엇보다 환경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와 관련된 대책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린벨트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린벨트를 품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푼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 더 나아가서 필요한 곳에다가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것이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푼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런 정책을 함께 발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발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정책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함께 목소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제 이분이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윤재혁 원내대표입니다. 저는 이 윤재혁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 이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지만 윤재혁 원내대표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제 윤재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윤재혁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 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는 중대재해법 유예안과 관련돼서 개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건 무엇이냐면요, 윤재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도록 국회를 바꿔달라.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경제안보 성과가 뚜렷하다. 5대 민생개혁에 나서겠다. 더 나아가 정부와 협력해 국민 챙길 정당이 다음 국회를 이끌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어제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윤재혁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민주당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윤재혁 원내대표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수면 위로 겉으론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정말 국민의힘 내에서 꾸준히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정치한다 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극적인 언어로서 또는 자기가 돋보이는 언어로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하지 않고도 이렇게 충분히 넓은 정치, 훌륭한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윤재혁 원내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함께 가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안겨주고 있는 이 정책 선물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언론들이 되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용한 여당 공천. 희생 없으니 갈등도 감동도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갈등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희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현역들에 대한 희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4년 전에는 19명의 현역 컷오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 4명으로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감동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이 감동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언론들을 향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공천을 통해서 감동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공천이에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공천으로 감동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이기는 공천 원하는 거고요. 그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공천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과 달리 이러한 공천 잡음이 적을까? 우리는 분명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공천 과정에서 할 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왜 많은 분들이 그걸 참고 있는 걸까요? 왜 이 공천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간절합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 민주당한테 발목 잡히지 않는,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물론 지금 공관위와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천은 절대 없어요.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돼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간절함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게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 감동 있어요. 어떻게 감동 있습니까? 실제 그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내셨던 분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목소리 내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겁니다. 민주당에 더 이상 발목 잡히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뒤로 한 채 감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선 감동이 있다. 그 감동을 누가 안겨주고 있느냐? 지금 떨어진 분들이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분들 잊지 마셔라. 직접 선수로 뛰진 않지만 정말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묵묵히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묵묵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들 절대 잊지 말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언론들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표 확실하게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재차 말씀드려요. 뭡니까? 적어도 유승민 안 된다고요. 더 나아가 김무성 안 된다고요.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말할 거예요. 왜? 이 공천 과정에서 지금 목소리 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목소리 계속 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겠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진심이 정말 빗바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유승민, 김무성 절대 공천받아서도 안 되고요. 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주어져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목소리 내지 않으셨던 분들, 그 경선 과정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내자고요. 함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간절함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김무성, 유승민 절대 안 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아라는 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세보당 계열들,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는 이 세보당 계열들이 간보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비례정당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냐면요, 실제 말들이 많았어요. 비례정당 이 대표와 관련돼가지고 김예지 얘기도 나왔었고, 김경률 얘기도 나왔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비례정당 대표와 관련돼서 당직자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어떤 언론 보도까지 나왔느냐, 누군지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조철이 총무국장이 내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조철이라는 사람 저도 잘 모르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사진닭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철이 총무국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추후 국민의힘이 만드는 이 비례정당 대표를 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요,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고,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 해임, 선임 행정관까지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았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비례정당 지금 대표를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와 관련돼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엇갈리실 거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했다, 어떤 분들은 못했다 라고 아마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켜보자.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자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비례정당입니다. 이 비례정당도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기는 공천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비례와 관련돼서도 똑같은 공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추후 국민의힘 비례정당과 관련돼서 이 조철이 총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보일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올바르게 공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야겠죠.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와 관련된 목소리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당직자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례정당과 관련돼서 정치인이 아니라 당직자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조철이라는 사람, 우리 시청자 알고 계셨습니까? 많이 몰라요. 왜냐? 당직자니까.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많이 모릅니다. 사실상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조철이 총무국장이라는 당직자를 비례정당 대표로 맡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국민의힘은요, 지역구이든 비례정당이든 그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얼굴을 누구로 내세우겠다라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 내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것도 위성정당 아니겠어요. 위성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엄연히 따지면요. 다른 당입니다. 다른 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있고 국민의힘이 만들겠다라는 이 비례정당은 엄연히 따지면 다른 당이에요. 다른 당.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비례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과 다르게 우리 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 비례정당 선거 과정에서도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재명과 다르게 지역구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직선거법을 보여드립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을 얼굴로 두고 선거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기존 문법과 다르게 정치인을 비례정당 대표로 두지 않고 당직자를 비례대표 대표로 두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공천작업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면서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